사라진 구절. 오정주. 나는 주나라를 따르겠다. 덩진 건업의 깊은 밤. 제 처소에서 논어를 탁상에 펼쳐놓은 너네네 선비. 덩진의 학식 깊은 학자인 그는 이 위대한 고금의 명절을 낭랑한 음성으로 읽어가다 한 구절의 끄트머리에서 갑자기 멈추었다. 평소 수없이 읽으면서도 한 번 이상하다 느꼈던 적이 없었던 이 구절이 너무도 낯설게 다가오는 것이었다. 아리송한 듯 고개를 갸우뚱거리던 그는 손가락 끝으로 한 구절 한 구절 짚어가면서 다시 한번 그 구절을 읽었다. 자왈 주감어이대 우욱호문제 오정주.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주나라는 앞선 이래를 깊이 살펴 거울로 삼았으니 그 문물이 얼마나 왕성한가. 나는 주나라를 따르겠다. 그의 동공에 작은 파문이 일었다. 이 구절과 정반대 쪽에 서 있는 어떤 한 구절의 기억이 스멀스멀 일어나더니 정내는 비수처럼 날이 선 채 머릿속에서 뱅뱅 돌아다녔기 때문이었다. 무엇이더라? 선비는 일어선 채 방안을 서성이며 기억을 끄집어내려 안간 힘을 썼으나 떠오를 듯 떠오르지 않은 한 문장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멀어질 뿐이었다. 흘려보낼 수도 있건만 선비란 본래가 그리 할 일 없는 것을 붙잡고 평생을 바치는 이들이었다. 다시금 자리에 앉아 몇 번이나 미심쩍은 손짓으로 본래 있던 논어의 문장을 짚으며 오정주, 오정주 입으로 되뇌던 그는 동틀 무렵이 되자 탈진하여 머릿속이 하얘져 버렸다. 결국 간밤에 고민을 접어두고 침소에 들어 방바닥에 쓰러지듯 몸을 던지는 찰나 그토록 머릿속을 뱅뱅 돌아다니던 한 책의 제목이 불현듯 떠올랐다. 아, 사기. 사기 공자세가에서 보았구나. 그의 표정이 잠시 환해졌으나 머다나 다시 가라앉은 것은 그 기억이 다음 순서로 이어지지 않은 까닭이었다. 원전은 떠올랐으나 찾던 구절은 영 떠오르지 않았다. 기운이 다 빠져버린 상태에서도 그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새 뒤척이다 아침이 되자 이른 조반을 뜨는 둥 마는 둥에 의관을 차리고 집을 나섰다. 그의 발길이 향한 곳은 덩진에서 가장 유서 깊은 학관의 서각, 처나 명서와 고서를 모두 모았으니 없는 책을 찾아낸다면 큰 상을 주리라며 재상 환원이 자부심으로 공표했던 거대한 서각이었다. 벼슬에 나가지는 않았으나 높은 이름 덕에 서고를 자유자재로 출입할 수 있는 선비는 옛 사서로 가득 찬 서고의 한자리에서 멈추었다. 사기 전편이 나란히 꽂혀있는 자리에서 그는 기억을 더듬듯 눈에 보이는 새가 각 편의 이름들을 차례로 읊어갔다. 위강숙세가, 성미자세가, 월왕구 천세가, 공자세가. 눈길이 공자세가에 이르자 화급히 책을 펴들고 선체로 한 구절 한 구절 세세히 훑어가던 선비의 손가락이
아연 갈 곳을 잃고 오므라들었다. 그는 고개를 연신 갸웃거리며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중얼거렸다. 분명 여기 있었던 것 같은데 자신이 기억이 잘못되지는 않았나 하는 의심에 몇 번이나 눈을 감고 머릿속을 더듬던 그는 종래 머리를 세차게 흔들고는 다시 손가락으로 공자 세가의 구구절절을 꾹꾹 눌러가며 읽어나갔다. 하지만 어디에서도 오종주와 연관되어 기억에 남겨진 문장을 찾지 못하자 그는 서각을 관리하는 젊은 유생을 불러 물었다. 공자 세가를 읽어보셨는가? 저는 아직 경을 다 마치지 못했습니다. 하여 사기는 읽지 않았다는 말씀이신가? 그렇습니다. 배움이 지나치게 경으로만 흐르면 헛되이 명분에만 빠지게 되니 반드시 사를 읽어 현실을 느껴야 하네. 이런 거대한 서각을 지키면서 아직 공자 세가를 읽지 않았다면 크게 돌아볼 점이 있을 것이야. 선비는 유생을 점잖게 타이르며 서각을 나섰다. 그는 학문을 사랑하는 동진의 여러 스승 가운데서도 향학연로는 둘째 가라면 서러운 이였다. 이치에 닿지 않는 문장을 대하면 끼니를 거르고서라도 반드시 근본을 가리고야만은 성정이라 선비는 눈길 한번 돌리지 않고 통통히 궁의 서고로 발길을 옮겼다. 그러나 그는 궁서각에 비치된 공자세가에서도 자신이 원하는 아련한 한 구절을 찾을 수 없었다. 괴이한 일이로다. 분명 공자세가에서 보았던 것 같은데 선비는 궁서각이 여러 관리들을 불렀다. 공자세가를 읽었는가? 서책을 다루는 이가 어찌 사기를 읽지 않았겠습니까? 논어는 읽었는가? 논어를 읽지 않은 자를 어이 선비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 논어에서 오종주의 구절을 기억하시는가? 우욱 허문제 오종주의 구절 말씀입니까? 맞네. 내 간밤에 오종주를 대하니 그와 대치되는 한 구절이 기억 속에서 꿈틀거리더란 말일세. 분명 공자 세가에서 본 것 같은데 여태 찾지를 못하고 있네. 젊은 선생들은 혹시 짐작하는 바가 없으신가? 그러나 젊은 문관들은 서로의 얼굴을 한 번씩 바라보고는 고개를 저었다. 오종주, 나는 주나라를 따르겠다. 너무나 유명하고 모두가 아는 공자의 그 선언에 대치되는 구절이 있다면 분명 기억에 집히고 걸리는 바가 있어야 하거늘 그런 것은 없었다. 허허, 내가 이제 학문을 놓아야 할 정도로 나이가 든 것인가? 나의 기억으로는 분명 공자 세가의 오종주와 연관된 어떤 구절이 있다. 그러나 나라에서 가장 큰 두 서각에서 살핀 공자 세가가 모두 내가 틀렸다고 말하고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노망이 아닌가? 망령난 늙은이의 고집이 아닌가? 긴 자책에 늙은 선비를 측은히 여긴 여러 관리가 함께 공자 세가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샅샅이 모든 구절을 살폈으나 오종주와 관련되었다 할 만한 문장은 찾아지지 않았다. 허허, 선비는 두어 번 눈을 깜빡거리다가 이내 허탈한 웃음을 터뜨리며 궁서각을 나섰다.
그러나 노망을 운운하던 말과 달리 그는 고집스레 옷깃을 여미고는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그가 아는 한 가장 많은 책을 가진 문인의 장원이 마침 근방에 있었다. 자경 선생 계시는가? 그가 이른 곳은 위대한 서예가이자 문장가, 깊고 깊은 학식으로 온 나라 서생들의 흠모를 한몸에 받는 왕헌지의 사택이었다. 왕헌지는 옛 조상의 지혜를 남긴 서책이 어찌 개인의 소유가 될 수 있냐며 아비 왕희지로부터 이어져 오는 가문의 소고를 밤낮 없이 만인을 향해 열어놓은 터였다. 왕 대가께서는 출타 중이십니다. 하인의 안내를 받아 수많은 책이 보관된 소고로 발을 옮긴 선비는 다시 한번 그곳에서 서책들을 훑어나갔다. 서책의 품이 죽지 않았고 삐뚤어짐이 없다. 귀퉁이를 더 씌우고 표지를 덧대며 매듭을 새로 묶었으니 참으로 서책을 섬기듯 대하는구나. 역시 왕씨의 학풍이다. 왕헌지의 서고에서 공자 세가를 찾은 선비의 얼굴이 기대감에 차올랐다. 천하에서 가장 소중히 책을 대하는 서각을 꼽자면 반드시 한 손 안에 들리라. 더군다나 나라에서 만든 궁서각이나 환원의 서각은 관의 필사인이 맡은지라 일관된 오기가 있을 수 있었으나 왕헌지의 서고란 민간에서 필사된 것이라 답습될 리 없었다. 정녕 노망이란 말인가. 그러나 선비는 더욱 얼굴을 찌푸렸다. 왕헌지의 서고에서 끄집어낸 공자 세가에서조차 여전히 머릿속에 남아있는 아련한 한 구절의 자취는 찾아지지 않았다. 환원의 서각에도 궁성이 서고에도 왕씨 가문의 서고에도 공자 세가는 정연하게 꽂혀 있었지만 자신이 보았던 한 구절은 전혀 자취가 없는 것이었다. 틀린 것은 선비였다. 너무나 확실했지만 평생 읽고 외는 것만을 전부로 생각하며 살아온 선비의 고집은 그러고서도 온전히 물러나질 못했다. 자경께서는 언제쯤 돌아오겠는가? 서각을 지키며 밤새 공부하는 왕헌지의 제자들 중 하나가 공손히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다.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돌아오시면 뭐라 여쭐는지요. 본래는 앉아 기다리려 했으나 슬쩍 제자의 위아래를 훑어보자니 몸가짐이 정갈하고 눈빛이 총명하여 고개를 몇 번 끄덕인 선비는 붓을 가져오도록 하여 전할 말을 받아 듣게 하였다. 논어 8일편에 오종주와 서로 어긋나는 구절을 내 분명 공자 세가에서 읽은 기억이 있다. 그러나 도성 세계 서고를 다 뒤져서도 그 구절을 발견하지 못했으니 나의 기억이 잘못된 것이 아니겠느냐. 그럼에도 나는 내가 틀렸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도리어 세 권의 책의 필사가 공교롭게도 모두 함께 틀렸다는 아집이 생기니 이제 고집 심한 늙은이로 널림 받을 일만 남았구나 하여 학문이 높고 헤아림이 깊은 자경을 찾아 청하건대 부디 이 늙은이에게 올바른 가르침을 내려달라. 오종주의 반대편에 있는 어떤 구절, 공자 세가에 있어야만 하는 그 구절을
혹 자군께서는 읽어 외는 바가 없으신지 알려달라. 그리 전하겠습니다. 선비가 왕헌지의 집을 나설 즈음에는 이미 어둠이 깔리고 있었다. 선비는 지친 발길을 옮겨 학관의 유생들이 토론을 나누는 자리나 저작거리의 책방까지도 찾아 돌아다녔으나 어디에서도 소득은 없었다. 귀신에 홀렸나? 아니면 이제 정말 죽을 때가 되었단 말이냐? 내 분명 읽은 기억이 있거늘. 어둠이 깔리고서야 귀가한 선비의 호소를 듣고 부인이 물었다. 혹 사기가 아니라 다른 서책에서 읽은 것은 아니겠습니까? 나도 그리 생각하고 기억을 더듬었으나 분명 공자세가요.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으나 생각하고 생각하니 이제는 오히려 확신이 드는구려. 그리 말한 선비는 서재에 들어서 붓을 들고 서한을 쓰기 시작했다. 나이든 선비들, 손작, 허순, 사안 등 쟁쟁한 유명히 대학들로부터 응거하여 서책에 묻혀 사는 심산유곡의 선비에 이르기까지 서두에 그들의 이름을 적어놓고 쓴 글이란 오종주라는 크게 써내린 세 글자와 더불어 그와 어긋나는 구절을 찾는다는 내용이었다. 분명한 기억으로 공자세가에 있었던 구절이었으나 아무리 찾아도 없으니 가르침을 청한다는 토로 말미에 늙음을 한탄하는 감상 한 줄기를 첨언한 그는 오랜 시간 공들여 쓴 10여 장의 서한을 들고 방을 나섰다. 내 서한을 좀 보내고 오리다. 이미 밤이 어두워지는 가운데 선비는 하인 하나 거느리지 않은 채 역관을 향해 발을 옮겼다. 혹 기억이 크게 잘못되어 천하의 웃음거리는 되지 않았는지 근심하면서도 선비는 한편으로 자신을 굳게 믿었다. 평소 문장을 외는 데에는 왕헌지뿐 아니라 사안까지도 능가한다고 자부하던 그였다. 설사 틀린들 어떠랴. 그 또한 선비가 배움을 쌓아가는 과정이리라. 틀린 것을 찾지 않은 것보다는 틀리는 것이 수백 배 나은 것이었다. 온통 그런 생각에 정신없이 바삐 걸음을 옮기던 노선비는 한 어두운 골목길 귀퉁이에 이르러 갑자기 제자리에 쿵 자빠졌다. 곧 흩어진 서한들을 챙겨 일어서려던 선비는 제 발을 걸어 넘어뜨린 것이 사람의 그림자였음을 알고 손을 멈추었다. 어느 누가 이리 무례한가? 어둠 속에서 쓱 나타난 얼굴은 백둥이었다. 고구부 이련에게 나라를 맡기고 궁궐을 떠난 직후 고구려의 사직이 뜻을 밝히고 물러난 그는 건업에 돌아와 있었다. 그리고 지금 선비를 내려다보는 백동은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었다. 그 떨림이 하도 심하여 선비조차 무슨 일이 있는 것은 아닌지 염려하는 눈으로 쳐다볼 지경이었다. 무슨 일이냐? 어디 몸이 좋지 않은 것인가? 선생께서 성현을 폄훼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너무나 이상한 모습과 질문에 잠시 백동을 빤히 쳐다보던 선비는 곧 침착히 답했다. 무슨 말을 하는 게냐? 어이 공자세가를 온통 헤집으면서 있지도 않은 성현의 흠을 만들려 하시느냐 말입니다. 백동은 입으로는 우악스레 다그치면서도 제 스스로 양팔을 잡으며 떨림을 멈추려 애쓰고 있었다. 이상스러운 모습에 필시 무슨 사정이 있으리라 여긴 선비는
고개를 저으면서도 천천히 답해 주었다. 오해가 있구나. 글 읽는 선비가 어찌 성현의 흠을 만들겠느냐. 다만 내 논어를 읽던 중 우우 허문제 오종주의 구절을 보니 그와 지극히 배치되는 어느 한 구절을 본 것만 같았다. 필시 공자 세가에서 본 기억이라 그를 찾아보고 있었을 뿐이니라. 선비는 친절한 말로 일러주었으나 백동이 떨리는 목소리엔 오히려 가시가 돋쳤다. 배치되다니요?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설마 성현께서 서로 다른 두 말씀을 하셨단 뜻입니까? 그럴 리가 있겠느냐. 다만 학문이란 의문과 의심에서 시작하는 것이니 올바름을 찾아 따져보려던 것이다. 하나 내가 늙어 기억이 쇠퇴하였는지 영 찾을 수 없어 천하 동학들에게 서신을 보내 여쭈어 보려던 참이다. 그런데 별스럽구나. 너는 그런 것을 어찌 알고 나를 찾았느냐? 혹시 누군가? 순간 백동은 이를 꽉 아물었다. 그러고는 선비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품속에 손을 넣어 날선 비수를 꺼내고는 넘어진 선비에게 와락 달려들어 그의 목을 사정없이 찍었다. 칼질이 익숙하지 않은지 제 손까지 베일 정도로 거칠게 몇 번이나 바락하듯 칼을 찔러댄 그는 한참 몸부림치던 선비가 눈을 까뒤집으며 절명하자 황급히 비수를 던져버리고는 피 묻은 손으로 제 얼굴을 감싸쥐었다. 읍 터져 나오려는 비명을 가까스로 틀어막으며 거세게 몸을 떨던 그는 한참이 지나서야 겨우 진정하고는 선비가 들고 있던 서한들을 모두 챙긴 뒤 자리를 떠났다. 역시 그가 성현을 들먹이던가? 예, 나라가 안팎으로 모두 어지럽거늘 난신적자가 출몰하여 성현이 과와 흠을 거짓으로 퍼뜨리니 애석하기만 하구나. 백학사의 공이 참으로 크다. 심한 일을 부탁해 미안하다만 그대 밖에는 믿을 선비가 없었어. 온통 피범벅이 된 백동을 앞에 세워둔 왕헌지는 얼굴을 붉히며 그를 다독였다. 평생 처음 사람을, 그것도 선비를 죽여본 백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우두커니 서서 몸을 떨고만 있을 뿐이었다. 살아서는 안 될 사람을 죽인 것이야. 개념치 말게. 비록 잘못된 길을 갔으나 목숨을 잃는 순간까지도 학문을 추구하던 모습이 마음에 걸립니다. 날붙이를 내고 피를 보기보다 길가에 마주 앉아 학문을 논하며 잘못을 일러주고 싶었습니다. 왕헌지의 눈에 잠시 이체가 스쳤다. 그러나 그는 곧 눈을 내리깔며 미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본시 세상의 화는 작은 오해로부터 시작되는 법이지. 옛적 진의 시황제가 분서갱유에 화를 저지른 것도 사소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학문의 작은 옳고 그름이 세상에 나가면 거대한 복과 하가 되네. 그러니 학문하는 선비란 작은 주장 하나에도 목숨을 걸어 옳음을 쫓아야만 해. 그렇기는 하지만 진 눈앞에서 붉은 혀를 날름거리건만 황실은 무력하고 육아가 예와 학에 기대어 겨우 나라를 지탱하고 있는 때일세. 학난이 일어나기라도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만국의 전조야. 자네는 학문을 구하고 나라를 구한 것이네. 작은 것에 더는 신경 쓰지 마시게.
백동의 얼굴 위로 어지러운 와중에도 한 줄기 빛이 슬쩍 스쳤고 이를 놓치지 않은 왕헌지는 미소를 머금은 채 그만 물러나도 좋다는 손짓을 보였다. 그러나 백동은 바로 떠나지 않고 머뭇거리다 작게 입술을 움직였다. 그 깊은 사정이 무엇인지 제자가 알 수 없는 일인지요. 그가 어찌 성현을 편회하려 했는지, 그가 그리 찾던 오종주에 어떤 그릇됨이 있는지 그 상세한 사정을 알려드릴 수는 없겠습니까? 왕헌지는 빤히 백동을 바라보았다. 백동이 곧 그 눈빛이 어렵고 두려워 고개를 숙이고 그저 물러나려는데 왕헌지는 입가에 웃음을 떠올리고는 찬찬히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열었다. 어느새 백동을 대하는 그의 어투도 바뀌었다. 훌륭한 선비네, 참된 학자야. 백선생, 자네는 역시 대학께서 천천히 거두신 제자라 할만하네. 자네는 나를 그토록 어려워하면서도 진실과 이치를 끝까지 따져 묻는구만. 과연 대학께서 눈여겨보실 만한 그릇이네. 아름다운 자세야. 왕헌지의 이 말에 백동은 머물들었다. 대학, 사안, 누군가 그를 가리켜 말할 때마다 백동은 사무쳐 오는 연락에 몸을 떨어야만 했다. 학문의 근본인 한의 정점에 있다는 그 위대한 유자의 이름은 백동이 평생 가져본 그 무엇보다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었다. 그의 높은 이름이야말로 백동 자신을 증명하는 것이 다름 아니었다. 사안이 제자, 천하제일의 대학이 직접 거둔 제자. 그래, 백선생, 잘 생각해 보시게. 오늘 그자가 뭐란 말했는가? 오종주와 어긋나는 구조를 찾는다지 않았는가? 오종주란 무엇인가? 주나라를 따르겠다. 즉 성현의 삶을 관통하는 천명일세. 주나라가 곧 성현이고 성현이 곧 주나라이거늘 그와 배치되는 구조를 어디서 어떻게 찾는단 말인가? 성현께서 보이신 결단을 감히 그가 무슨 근거로 폄훼한단 말인가? 사실이었다. 오종주의 대구란 게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선비는 분명 성현의 말씀인 오종주와 배치되는 글귀를 찾는다 하였다. 천하의 서한을 날리면서까지 성현과 배치되는 글귀를 찾음이란 분명 쓸데없는 분란을 조장하고 성현을 역되게 하는 일임이 틀림없었다. 백동은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고 왕헌지의 능란한 달변은 그 위에 또 한겹 내려앉았다. 찾아지지 않는 게 당연하지. 난신적자들의 주장이란 게 대체로 그러하네. 의심이 간다. 본 적이 있는 것 같다. 그런 헛된 토대 위에 켜켜이 주장만 쌓아갈 뿐이네. 그것으로 말학을 현혹하고 설득하여 저희와 한 목소리를 내도록 홀려내지. 아, 어떤가? 백선생, 자네는 학문을 닦는 선비로서 그러한 이들을 용서할 수 있겠나? 성현을 모독하고 학문을 어지럽히며 그 정연하고 엄숙한 세계를 파괴하는 자들을 없습니다. 결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래, 자네가 거둔 목숨이 바로 그 불온한 세력의 거두일세. 긴 이야기를 듣는 동안 백동은 점차 떨림을 멈추고
있는 스스로를 발견했다. 피 묻은 손바닥을 들여다보는 그는 아까까지의 괴롭고 두려운 얼굴 대신 슬쩍 뿌듯한 한 조각 미소까지 희미하게 떠올렸다. 왕헌지도 그런 그의 변화를 보고 마주 웃으며 말을 맺었다. 잘하신 것이네. 선비란 본식 칼든 무사보다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법일세.